물건을 구입할 능력만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원리를 말하며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 주에 이어서 여러분 교과서 202쪽에 보시면 3번의 시장 실패라고 제목이 나와 있죠. 우리가 1, 2월 기본 수업 때 배우셨지만 시장 실패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의미하는데 시장 실패를 예쁘게 포장하면 시장을 통하여 또는 시장 기구를 통하여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상태를 우린 시장 실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 보면은요, 우리가 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 정량, 자고가 5가지가 있다라고 배운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라고 하는 건 자원 배분 기능이에요. 근데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건 시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건 결국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고 할 때 그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누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시장 실패의 발생은 그 자체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근거, 이유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과연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이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따져보시면 일단 그 아래쪽에 1번에 외부 효과란 말 나오죠. 이 외부 효과 부분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뒷장을 넘겨보시면 2번의 독과점, 3번의 공공재, 오른쪽 4번에 정보의 비대칭성 및 규모의 경제 이런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 4가지, 자 다시 한번 압축하면 외부 효과, 독과점,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및 규모의 경제 이와 같은 것들이 시장 실패의 발생 원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정보의 비대칭성, 규모의 경제, 독과점 이런 것들은 제목 자체로만 알아두셔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고요. 또 실제로도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대목은 바로 1번과 3번, 즉 외부 효과와 공공재에 대한 내용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학습의 비중은 가장 크게 외부 효과에 두시고 공공재 학습을 병행하신다면 시장 실패와 관련된 문제는 충분히 풀어내실 수가 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일단 첫 번째 외부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외부 효과란 말의 뜻은요, 어떤 개인의 행위가 제3자에게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이익 또는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런 이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또 손실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지도 않는 상태를 우린 외부 효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번 외부 효과 첫 번째 줄에 보면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문장 표현상 주의할 점은 3가지입니다. 외부 효과를 말하기 위해선 첫째,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는다 또는 시장을 통하지 않고 라고 나와야지 시장을 통하여 이렇게 말이 나오면 내부 효과가 되기 때문에 외부 효과란 말 쓸 수가 없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제3자에게 라고 해야지 상대방이라고 하면 틀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세 번째는 의도하지 않아야 외부 효과지 의도했다면 외부 효과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결국은 압축하면 이렇게 되겠죠. 외부 효과는 의도하지 않은 이익과 또 의도하지 않은 불이익, 다른 말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로 구분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 나오는 경우를 정의 외부 효과,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부의 외부 효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양봉업자와 과수원업자의 관계를 볼 수가 있는데, 자, 과수원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높이고자 과일나무를 많이 심었더니 뜻하지 않게,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웃집 양봉업자의 꿀 생산량이 늘어나더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 의도하진 않았지만 꿀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이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정의 외부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부의 외부 효과는 대표적으로 공해가 발생하거나 환경 오염들이 초래될 때, 자, 공해나 환경 오염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오면 대표적인 부의 외부 효과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정이든 부든 외부 효과는 생산 측면과 소비 측면의 외부 효과로 다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생산 측면에서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때는 사회적 비용보다 사적 비용이 크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요. 그다음 소비 측면에서는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경우에 소비 측면에서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것을 문장으로 기억하고자 한다면 실제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장 해석이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누구 입장으로 보시면 되냐면, 자, 사회 입장에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 입장에서 비용이 상대방보다 작지요. 또 사회 입장에서 편익, 즉 이익은 상대방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럼 사회 입장만 놓고 보면 비용은 작고 이익은 크게 발생하겠죠. 그럼 사회 입장에서 비용이 작게 들고 이익이 많이 발생한다면 좋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사회 입장에서 볼 때 좋다고 해석이 되면 정의 외부 효과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크다 작다를 외우려 하지 마시고 무조건 뭐 사회적 비용,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 사적 비용 이렇게 말이 나올 때 사회 입장에서 비용이 작게 들고 이익이 크게 나올 때, 즉 사회 입장에서 좋다고 해석이 된다면 무조건 정의 외부 효과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차피 정의 반대가 부니까요. 부의 외부 효과는 같은 조건을 나열한 상황에서 부동호만 반대로 바꿔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큰 경우에 생산 측면에서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며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큰 경우에 소비 측면에서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문장이 나올 수가 있죠. 이 부분도 무조건 누구 입장만, 사회 입장만 보고 해석을 해보세요. 지금 사회 입장에서 비용은 많이 들죠. 크다는 거니까요. 또 사회 입장에서 상대방보다 편익, 즉 이익은 작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사회 입장에서 볼 때 비용은 많이 들고 이익은 작다면 그만큼 안 좋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겠죠. 이처럼 사회 입장만 놓고 볼 때 비용이 적게 들고 이익이 많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사회 입장에서 좋다고 해석이 되면 정의 외부 효과로 판단하시고, 또 사회 입장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 또는 이익이 작다 이런 식으로 안 좋다고 해석이 된다면 부의 외부 효과라고 판단하시면 충분히 답을 맞출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정과소 부과잉, 이 부분을 또한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정의 외부 효과가 나온다면 그 뒤에는 과소자가 따라 붙습니다. 왜냐?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때는요, 생산과 소비 모두가 사회적인 적정 수준보다 지나치게 적게 생산되고 적게 소비되는 과소생산, 과소소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에 부의 외부 효과가 나온다면 사회적인 적정 수준보다 지나치게 많이 생산되고 많이 소비되는 과잉 생산 소비 또는 과대 생산 소비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어차피 과잉이란 말 자체가 너무 많다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과잉이란 말 대신에 뭐 과다하게 또는 과대 생산 소비된다 이렇게 말을 써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과소 부과잉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위에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생산 소비 모두가 사회적인 적정량 또는 적정 수준보다 적게 생산 소비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반대로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때는 사회적인 적정량 또는 적정 수준보다 지나치게 많이 생산 소비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는 적게 생산 소비되니까 이때 정부 역할은 생산과 소비를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올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산 소비를 조장 촉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이 나오겠죠. 이에 비해서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때는 너무 많은 게 문제가 되니까 사회적인 적정 수준만큼 생산과 소비를 끌어내려야 되므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이런 생산과 소비를 늘려주고자 할 때는 구체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규제를 완화하거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 수단이 필요할 것이고 또 생산 소비를 줄여주려면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규제를 강화하거나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정의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시설 등은 서로 자기 지역에 세우고자 경쟁하므로 이걸 place in my front yard, 핀피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말하고 또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시설 등은 서로 자기 지역에 세우지 못하게 막는 현상, not in my backyard, 님비 현상이 초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일단은 구체적 설명에 앞서서 이 부분을 묶어가지고 제가 문장을 만들어 볼 테니까 한번 차분하게 들어보시죠.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지나치게 적게 생산, 소비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규제의 완화, 조세의 감면 등을 통하여 생산 소비를 조장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문장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또 부의 외부 효과 발생 시 사회적인 적정 수준보다 지나치게 많이 생산, 소비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부담금의 부과, 규제의 강화, 조세의 중과세 등을 통하여 생산과 소비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또한 정의 외부 효과는 핀피 현상과 관련이 깊고 부의 외부 효과는 님비 현상과 관계가 깊다라고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요. 월드컵 경기장을 비롯한 경기장 시설이나 또 관광시설 등은 서로 지방자치단체끼리 자기 지역에 유치하고자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핀피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장장을 비롯한 어떤 위험이나 혐오 시설 등은 서로 자기 지역에 세우지 못하게 막지 않습니까? 뭐 결사반대, 뭐 혈서 쓰고 머리띠 두르고 배를 째시오,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을 not in my backyard. 우리 지역에는 그런 시설 세울 수 없다. 이런 현상을 님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제 기출문제에서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정의 외부 효과를 써놓고 핀피가 나와야 되는데 님비와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틀렸던 기출문제도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 알아보시면 외부 효과와 관련된 문제는 충분히 파악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로 보시면 202쪽의 아래쪽에 가로 1번 정의 외부 효과, 오른쪽 203쪽의 위에 보시면 가로 2번 부의 외부 효과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을 압축한 것이 바로 그 아래 표입니다.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발생할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이 압축된 표만 보셔도 충분히 문제를 풀어내실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럴 때 말이죠.
여기서 그 가로 3번의 외부 효과에 대한 대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나오는데 자 1번, 2번까지는 크게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알아둘 것은 동그라미 3번인데요. 바로 코즈의 정리. 자, 코즈란 학자가요. 부의 외부 효과 문제가 발생할 때 굳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도 그 경제 주체들 간의 자발적인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부의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게 코즈의 정리예요. 근데 거기 쓰여져 있는 본문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무슨 말 써놨는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 자체는 그냥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그 문장 표현 자체는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지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코즈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동네가 있으면 어떤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새롭게 건물을 짓는다. 그럼 건축공사로 인하여 뭐 소음도 발생하고 분진, 즉 먼지로 인해서 주변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건축공사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소음이나 먼지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되니까 결국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 그 건설업자와 그리고 피해 지역 주민들이 만나서 내가 이런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좀 보상을 해달라라고 요구할 때 그 건축업자가 그에 대한 보상을 합의한다면 서로 간에 협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니까 굳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도 그 부의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주장을 우리는 코즈의 정리다라고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뒷장을 넘겨보시면 자 예상 문제, 확인 문제가 있잖아요. 자,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요. 외부 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 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 어떤 개인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익이나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에 대한 대가를 보상하지도 보상받지도 않는 상태를 외부 효과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2번, 매연을 배출한 석탄 공장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면 당연히 주변 주민들에게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계속 그 매연에 의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지 않느냐. 근데 이것은 석탄 공장의 설립 의도와는 관계없이 매연으로 인해서 의도하지 않은 어떤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3번,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 비용, 진상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그럼 당사자 간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니까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쓰여진 표현이죠. 그 다음 4번.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장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면 생산비가 증가하여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 맞지요? 자, 부담금을 부과하면 부담금을 부과받은 만큼 비용이 늘 것이고 비용이 늘어나면 같은 돈으로 만들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다고 배우신 바 있지 않습니까? 자, 5번,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의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면 공원 주변 주택에 대한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좌측이 아니라 우측이죠. 이게 쉽게 말하면 아니 이러면 상식적으로요. 주변에 공원이 새롭게 조성이 됐어요. 그럼 공원 주변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오른쪽은 우측이지 좌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3번에 공공재가 나오는데 이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전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도로나 철도나 이런 도로 철도 등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의 공동 소비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재화나 용역
용역은 다른 말로 서비스라고 또 하죠. 이런 것들을 공공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공공재는 소비의 비경합성과 소비의 비배제성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소비의 비경합성을 뭐 예쁘게 포장하면 어려우니까 간편하게 압축을 시킨다면 소비의 비경합성은 한마디로 공동소비가 가능하다는 특성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소비의 비배제성도 한마디로 압축하면 대가의 지불 없이도, 즉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소비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비배제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무임승차, 두 번째 과소생산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 공공재를 내가 써야 되는데 대가 지불 없이도 쓸 수가 있다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 하겠죠. 오케이? 따라서 대가는 지불하지 않으려 하면서도 공공재 소비를 통한 어떤 이익과 혜택만 누리고자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분명히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돈을 안 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그 물건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물건을 소비자 입장에선 산다, 안 산다? 안 사는 거죠. 돈을 주는 게 사는 건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쓸 수 있다면 대가 지불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안 산다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삽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공재의 생산을 시장에, 다른 말로 민간 기업의 위탁, 맡겨놓는다면 기업은 뭡니까? 회사는 어떤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산다는 말은 생산자 입장에선 그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는 것과 같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면 기업에, 민간 기업에 공공재의 생산을 맡겨놓는다면 팔리지 않는 물건을 만들 기업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 공급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소 생산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공공재는 사회 전체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재화와 용역이거든요. 근데 반드시 필요한데 민간에 맡기면 팔리지 않는 물건을 만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 공급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누가? 정부를 비롯한 공공이 세금이나 공공기금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을 아울러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3번의 공공재를 보시면은 자, 어떤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거기 마지막 줄에서 마지막 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나오고 바로 그 위에 줄에 보면 과소생산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의 오른쪽 보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도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기금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분 나오죠. 이런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또한 우리 기출문제 나왔을 때는요. 잘 보존된 명승지나 산림자원 등도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다. 이런 문장이 자주 등장했다는 것을 아울러 기억하실 필요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공공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데요.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징이 있다. 맞아요. 2번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된다 했는데 분명히 공공재 생산을 민간 기업, 즉 시장에 맡긴다면 팔리지 않는 물건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 공급될 수 없다. 즉 과소생산에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과다하게 생산된다 했기 때문에 틀린 거죠. 2번이 답이죠. 또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대가는 지불하지 않으려 하면서도
이익과 혜택만 누리고자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또 5번을 보시면요. 산림, 명승지 등 자연이 잘 보존된 토지는 공공재적 성격을 띈다 그랬어요. 자, 방금 제가 언급했죠. 명승지나 잘 보존된 산림자원은 공공재 성격을 갖는다는 문장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저녁을 드시고 산책 겸 뒷동산에 올라갔어요. 그 맑은 공기도 마시고 주변에 좋은 야경도 구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그 뒷동산의 소비를 통해요. 사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만족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에 대한 대가 지불합니까? 뒷동산 올라가면서 입장료 내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대가 지불 없이도 소비가 가능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잘 보존된 산림자원도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뒷장을 넘겨보시면 2번의 부동산 정책 수단이라고 해서 토지 정책이 먼저 나와요. 근데 토지 정책의 의의나 목표는 참고 삼아 가볍게 읽어보시고 2번에 그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문제로서 나름대로 이제 출제 빈도가 높은 파트인데요. 일단 제목을 보시면 뭐 토지 이용 규제다, 뭐 간접 개입, 직접 개입 이렇게 순서가 나오잖아요. 근데 토지 이용 규제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의 토지 이용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적용되는 여러 가지 각종 규제 수단을 우리가 토지 이용 규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 때는 출제 패턴이 어떻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뭐 각종 제도 수단을 나열해 놓고 이 중에서 이용 규제 수단에 해당하는 게 뭐냐, 또 직접 개입 또는 간접 개입에 해당하는 수단들이 뭐냐 구분할 수 있니? 종류 위주로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토지 이용 규제 수단의 예를 보면 뭐 지역지구제, 개발권 양도제, 또 뭐 건축 규제라든지 또 각종 인허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마지막 글자가 규제나 제로 끝나면 대부분 이용 규제 수단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 개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간접 개입 수단은 주로 금자 돌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예를 보시면 보조금, 부담금 나오죠. 또 조세라고 하는 것도 결국 세금이에요. 자, 과세라고 하는 건 세금을 부과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세, 뭐 취득세다, 뭐 종합부동산세다 이런 식으로 세금과 관계된 것도 역시 금자 돌림이기 때문에 간접 개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금융상 지원도 있거든요. 그럼 보조금, 부담금, 세금, 금융지원 이 모두가 금자 돌림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간접 개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거에는요 그냥 금융상 지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금자 나오니까 간접 개입 금방 알아들었는데 요새는 좀 출제자들이 영악해져 가지고 금융상 지원 그러지 않고 대부 비율 이런 말을 쓰죠. 여러분 대부 비율은 곧 융자 비율이죠. 그럼 얼마만큼의 돈을 빌려올 수 있는가의 비율이 대부 비율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럴 때 그 대부 비율 자체가 결국 금융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간접 개입이다 이런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 나와 있고 또 가로 3번에 직접 개입 보면 그러면 오른쪽으로 올라왔을 때 예를 보니까 뭐 공영개발, 토지은행제도 이때 토지은행제도를 다른 말로 공공토지비축제도다라고 말하거든요. 공공토지비축제도 그것 이외에 뭐 토지 수용이다. 또 개발권 양도, 개발권 양도제가 아니고 토지 수용이라든지 그다음 분양가 규제, 또 임대료 규제, 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직접 개입 수단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거기 아래 확인 문제를 보세요. 이런 형태 출제가 돼요. 지금 네모칸 박스에 8가지 이런 어떤 제도 수단을 열거해 놓고 이 중에서 직접적인 개입 수단이 몇 개냐 구분할 수 있느냐 알아두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공공토지 비축은 바로 토지은행 제도로서 직접 개입이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 취득세와 세 번째 종합부동산은 세금 아니겠어요?
세금이니까 뭐다? 결국 간접 개입 수단에 해당이 되고요. 토지 수용 직접 개입이고 개발 부담금 금자 돌림 나왔잖아요. 그럼 간접 개입이죠. 그 다음 공영개발 직접, 공공임대주택 공급 직접이에요. 그럼 대부 비율도 금융과 관계 있기 때문에 금자 돌림이죠. 그럼 간접 개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직접 개입은 공공토지 비축, 토지 수용, 공영개발, 공공임대주택 네 가지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죠. 그런데 거기 해설 부분을 보시면 해설의 마지막에 대부비율 해놓고 토지 이용 규제라고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해설이 잘못됐어요. 토지 이용 규제가 아니라 간접 개입이라고 말을 바꿔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설에서 마지막을 보면 토지 이용 규제에 써 있죠? 이걸 없애시고 간접 개입 이렇게 말을 바꿔주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토지 정책의 내용 나오는데 1번에 지역지구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역지구제는 우리 개론에서는 이 지역지구제의 시행 목적, 또 효과, 그리고 문제점, 해결 대책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지역지구제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첫째, 부의 외부 효과의 제거 감소, 둘째, 개발과 보존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 셋째, 그리고 토지 자원 활용 측면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점, 이 세 가지가 지역지구제 시행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어디 나와 있냐면 일단 두 번째 줄의 중간 첫 번째를 보면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한다는 말 나와 있죠. 또 맨 오른쪽 보면 개발과 보존의 조화, 또 토지 자원 활용에 있어서 세대 간 형평성의 유지에 목적이 있다는 말 나오죠. 이 세 가지가 지역지구제 시행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세 번째 줄의 맨 오른쪽 지가의 조정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아울러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런 지역지구제가 시행될 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구분하는데 여러분 모든 정책수단의 효과는 단기와 장기 효과로 구분이 돼요. 근데 단기라는 말은 공급이 증가할 수 없는 짧은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기 효과는 무조건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장기는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뜻하기 때문에 모든 정책의 장기 효과는 공급자 입장에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따라서 단기 수요, 장기 공급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모든 정책 수단과 관련된 효과에 있어서 단기는 수요자 입장, 장기는 공급자 입장에서 판단하신다면 이해도 빠르고 기억도 오래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이제 A라는 동네와 B라는 동네가 있는데 인접한 지역, 다시 말하면 이웃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인접성 때문에 상호 간의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을 텐데요. A 동네는 주거 용도, B 동네는 공업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면 결국 공장 옆에 집이 있다는 말과 같아요. 그럼 공장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집값이 하락한다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럴 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이 지역 전체를 전용 주거 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주거 용도로만 이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주거 용도가 아닌 공장은 다른 곳으로 이전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우리는 부의 외부 효과가 제거된다라고 말해요. 그럼 여기로부터 단기 효과가 출발하는데 이제 공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된다는 건 지금까지 집값이 하락하게 된 원인, 즉 집값 하락의 주범인 공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된다는 말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사람들은 이제 이 동네에 집값이 내려갈 위험이 줄었구나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동네에 집을 사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해당 지역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그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데 예를 들면 100원 하던 집값이 200원으로 올라간다면 100원만큼 집값이 올라가는 셈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럼 이렇게 100원만큼 집값이 올라갈 때 집값이 올라간 만큼의 이익은 원래부터 이 동네에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셈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때 기존 주택은 중고주택,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재고주택에 해당되므로 이건 절약 개념이죠. 따라서 기존 주택 보유자를 다르게 바꾸면 절량의 주택 공급자에게 주택 가치가 상승한 만큼의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것이 단기 효과가 됩니다. 그럼 장기는 누구 입장이죠? 공급자 입장이죠. 그럼 장기적으로는 단기에 지금 집값이 올라갔어요. 그럼 여러분이 주택 공급자 입장이라면 다른 동네 말고 이 동네 와서 집을 지어 팔면 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저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결과 이 해당 지역의 주택에 대한 공급이 늘어요, 줄어요? 주택 공급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근데 주택 공급이 증가하는데 이때 주택 산업이 비용 일정 산업, 비용 증가 산업, 비용 감소 산업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비용이라고 하는 건 주택 한 채를 만들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비용을 출제하는 분에 따라서 생산 요소의 가격이다. 이렇게 말을 바꿔내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비용 일정 산업이란 말은 주택 한 채마다 생산 비용이 변화가 없이 똑같은 비용이 들어갈 때 비용 일정이다. 다른 말로 비용 불변 산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과연 이럴 때 주택의 가격과 주택의 양은 어떻게 달라지냐는 거죠.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단기에는 공급의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장기에는 공급이 늘 수 있죠. 공급이 늘기 때문에 비용 일정, 비용 증가, 비용 감소 산업을 막론하고 일단 장기적으로는 양 자체는 단기보다는 모두 늘어난다고 말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단기는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잖아요. 근데 장기로 가면 공급의 증가가 가능해요. 그래서 생산 비용이 같든 늘어나든 줄어들든 간에 단기보다는 주택량 자체는 증가한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럴 때 비용과 가격은 같은 방향인 점을 아셔야 됩니다. 비용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가격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오르기 전에 원래 가격 수준을 회복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지금 단기에 100원 하던 집값이 2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게 원래 수준이 된다는 건 200원까지 올라갔던 값이 오르기 전의 가격인 100원까지 떨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비용 증가는 비용 증가 시 화살표 잘 봐요. 비용이 늘었죠. 그럼 가격도 같은 방향, 가격은 원래 수준보다 상승한다고 나와요. 또 비용이 감소하면 비용 줄었죠. 화살표 같은 방향, 그래서 가격도 원래 수준보다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야 되겠지만 이 그래프 자체가 좀 복잡하게 느껴지고요. 대부분의 수험생 입장에선 그래프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려드려봤자 큰 이해에 도움이 별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프 내용을 결론적으로 압축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하나씩 끊어보세요. 일단 가격 없다고 보고요. 양만 놓고 보면 어차피 단기보다 장기에는 공급 자체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비용 일정 증가 감소를 막론하고 주택량 자체는 단기보다 증가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기억하시고 또 가격은 비용과 같은 방향이요. 비용이 일정 같으니까 가격도 원래 수준과 같아지고 비용이 증가하면 항상 화살표 그려보세요. 비용 증가다. 아, 올랐구나. 그럼 가격도 같은 방향 올라간다. 비용이 줄었구나. 그럼 내려가겠죠? 그럼 가격도 같은 방향 내려간다. 라고 기억하시면
아주 어려운 문제도 금방 풀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압축해요. 지역지구제 시행할 때 장기에 가면 양은 모두 증가한다고 나오고 가격은 비용과 같은 방향. 비용이 같다 그럼 가격은 원래 수준. 비용 증가한다 같은 방향. 가격은 올라간다. 비용 감소한다 같은 방향. 가격 내려간다 라고 기억하시면 충분히 답을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지역지구제 시행할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지금 209쪽을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맨 오른쪽에 사전적 독점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문제는 사전적 독점이 뭐냐 이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사전적 독점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지금 두 번째 줄의 맨 오른쪽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뭐 내용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지구제는 이용 규제 수단이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이 지역지구제가 시행됐을 때 어떤 동네는 이전보다 규제가 강화되는 동네가 있고 어떤 동네는 이전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럼 상식적으로요. 규제가 강화되는 동네는 땅값이 내릴 것이고 규제가 완화되는 지역은 즉 규제가 풀리는 지역은 그만큼 땅값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지역지구제 시행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는 동네와 오히려 땅값이 내려가는 동네 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맨 오른쪽에 획일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 또 동그라미 4번 시장 상황이 변할 때 신축적이고 능동적 대응이 어렵다는 건 곧바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 보면 역시 두 번째 줄의 맨 오른쪽 토지의 불법적인 개발 및 이용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점 이것이 지역지구제의 문제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가로 4번에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게 있느냐. 1번에 개발권 양도제 또 뒷장 넘겨보시면 뭐 계획 단위 개발 뭐 보상지역제 나오는데 뭐 2번 3번은 참고 삼아 보시되 뭐 거의 안 보셔도 큰 지장은 없지만 209쪽의 동그라미 1번 이 개발권 양도제가 나름대로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보시기 전에 일단은 개발권 양도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 아니에요. 그리고 개발권 양도제는 그 규제를 당하는 지역의 우발적 손실을 개발 지역의 우발적 이익으로 보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말이 나오냐면 니은번의 장점을 보니까 지금 첫 번째 줄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하되 개발권 상실로 인한 우발적 손실을 시장 기구를 통해서 개발권과 결부된 우발 이익으로 보상한다는 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발적 손실을 우발적 이익으로 보상하는 제도가 개발권 양도제인데 거기 보면 시장 기구를 통하여 그랬죠. 그 말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돼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그 거래 당사자들 간의 개발권의 거래를 통해서 손실을 보상하게끔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개발권 양도제가 나왔는데 뭐 정부가 개입한다, 정부가 보상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점 아울러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나머지 디귿번의 단점은 가볍게 참고 삼아 읽어보시면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뒷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맨 아래 2번 토지은행 제도가 나오는데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